안녕하세요. 백세인생 김인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전립선 비대증이 뭔지 그리고 증상과 진단에 대한 강연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에 관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교수님 강연 바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립선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 어떤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진단하는지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치료가 제일 중요하죠. 치료는 크게 모든 그 치료가 마찬가지지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비수술적 치료 그러면 그냥 금방 생각나시는 게 약물 치료죠. 그런데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서는 약물 치료 전에 대기요법이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 이제 방청객 계시지만 약은 독이죠. 우리 몸에 이로운 독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득이 있으면 실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약은 안 먹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대기요법은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6개월, 1년 정도 시간을 두면서 증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면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약물 치료나 수술 치료를 하게 되는 방법인데요. 이 대기요법을 하는 중간에는 아무래도 수분 섭취도 조금 조심하시고 가급적이면 저녁에 물 드시는 걸 좀 줄이시고 또 그리고 소변도 가급적이면 규칙적으로 보시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 대신 또 하나는 증상이 진행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6개월, 1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다가 이제 진료를 시작해야겠구나 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약물요법이나 수술요법을 시행하는 게 대기요법입니다. 특히 이럴 때는 제가 전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조심해야 될 것 뭐죠? 술, 카페인, 흡연 이런 것들의 생활 습관의 조정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약물 치료인데요. 약물 치료는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 우리가 그걸 이제 배뇨장애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배뇨장애 증상을 좋게 하는 치료 하나와 사실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게 전립선이 커져서 생긴 질환이죠.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치료,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치료를 합니다. 첫 번째 치료가 그 알파 차단제에 대한 치료입니다. 근데 대부분 말씀하시기를 알파 차단제, 갑자기 무슨 알파걸, 제가 뒤에 가서 왜 알파고 베타인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알파 차단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배뇨를 좀 시원하게 해주는 주된 치료법이라고 하면 나이가 들어서 노화 현상으로 커지는 게 전립선인데 아무리 현대 기술이 좋아도 젊게 만들지 못하지만 약제를 사용하면 하고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약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입니다. 또 이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제가 뒤에 약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한 40cc 이상 전립선이 큰 환자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고 생약제제, 아마 요즘 여러 가지 텔레비에도 선전을 많이 하는 생약제제들이 해외에서부터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아직은 이 생약제제에 대해서 긴 시간에 걸치는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전립선 비대가 심해서 급성 요폐가 오거나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증상이 복합적이지 않을 때 우리가 1차 치료제로서 약물 치료를 권하고 그 약물 치료제의 가장 첫 번째가 알파 차단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알파, 베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몸은 우리 몸의 스스로의 여러 가지 향상성이라 하는데요. 생명장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계에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서로 이제 기량작용이라고 하죠. 서로 반대의 역할을 하면서 있는데 이 교감신경이 다시 나눠져서 알파 교감신경,
베타 교감신경. 만일 우리나라 세종대왕 시대에 이게 만들어졌으면 기읍 교감신경, 니은 교감신경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외국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알파, 베타로 명명이 되는데 특히 이 알파 교감신경은요, 우리가 소변을 보는 전립선을 둘러싸고 있는 요도나 방광 경부에 주로 포진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긴장도를 높여서 소변이 새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알파 차단제가 하는 역할은 금방 이해가 되죠. 이 알파 교감신경을 차단하기 때문에 방광을 싸고 있는 방광 경부의 긴장도가 좀 풀어지고 또 요도의 긴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소변 나가는 길이 조금 스무스하게 열리게 돼서 소변 보는 거를 우리가 도와주는데 모든 약제를 사용할 때는 약제 선택에 있어서는 환자의 나이가 얼마인지 또 동반 질환이 있는지 예상 가능한 부작용이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이 재밌는 게 모든 약들이 맨 처음에 우리가 이 약으로 치료제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약제보다는 우연히 발견된 약제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약제가 비아그라입니다. 이 알파 차단제도 처음에는 고혈압 치료제로 과거에는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혈압 치료제는 최근에 많은 약제들이 이제 개발이 돼서 현재는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하지 않고 전립선 비대증에 사용하는데 그럼 이제 의문 나는 게 그럼 이런 약제를 사용하면 내가 고혈압인데 고혈압도 같이 치료가 되나? 그렇지는 않고요. 내가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 이 약도 그러면 고혈압 치료제인데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또 그것도 안전합니다. 그런 임상 실험을 거쳐서 알파 차단제를 사용하고요. 또 하나는 제 이론적으로 발기를 유발시킬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알파 교감신경계를 차단하면 발기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그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 약하거나 또 성기능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알파 차단제를 썼을 때 소변도 좋아지지만 젊은 분들에 있어서는 성기능을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다. 근데 이제 모든 약제가 득이 있으면 실이 있는 것처럼 이 알파 차단제를 먹는 분들 한 10분 중에 1분 정도가 병원으로 깜짝 놀라서 찾아옵니다.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왜요? 저 호르몬이 안 나옵니다. 아니, 호르몬은 피해서 뽑는 건데 무슨 호르몬이 안 나옵니까? 제가 호르몬이 일반 분들이 사정할 때 나오는 사정액을 호르몬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이제 알파 차단제의 역할이 우리가 방광 경부, 전립선이 있고 그 위에 방광을 꽉 조이고 있는 것을 느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정을 하게 되면 그 정낭이라는 데서 모여있던 전립선액이 사정관을 통해서 요도를 통해서 앞으로 강하게 분출됩니다. 그러면 총이 앞으로 나가려면 뒷벽이 단단하게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광 경부가 단단하게 조여줘야 되는데 알파 차단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게 좀 느슨하게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정액이 나오는데 거꾸로 방광 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정액이 많이 줄거나 아니면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약을 끊으면 다시 앞으로 나오고 사실은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령이니까 꼭 후손을 봐야겠다는 분들이 많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큰 문제는 없지만 여기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두 번째로 중요한 약이 전립선을 다시 젊어지게 하는 거죠. 커진 전립선의 크기를 이제 줄이는 건데요. 전립선 비대증은 제가 남성 호르몬 그리고 또 노화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점점 본 시간에 우리가 남성 호르몬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줄어드는데 전립선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커지는데 왜 그럴까요? 해서 제가 그 이유를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하고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걸로 나눠지는데 테스토스테론은 줄어들더라도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은 나이가 들더라도 그 정도 유지하기 때문에 전립선이 계속 크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이렇게 우리가 영어로 컨버전, 변화하는 데 필요한 효소가 바로 5알파 환원 효소입니다. 영어로 5알파 리덕타제인데요. 그러면 거꾸로
이거를 억제하면 강력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기 때문에 전립선 크기를 줄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립선이 한 40cc 이상 되거나 PSA가 1.5 이상 되는 환자들, 특히 전립선이 커서 하부 요로 증상이 심한 환자들인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이 약을 쓰게 되면 뭐 갑자기 급성 요폐가 온다든지 또 수술로 갑자기 이완된다든지 하는 걸 우리가 예방할 수 있어서 알파 차단제하고 대부분 전립선이 큰 사람들은 병용 투여를 많이 합니다. 보통 이거를 쓰게 되면요, 6개월 정도 지나면 크기가 한 20% 정도, 물론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한 1년 지나서 반으로 줄어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죠. 근데 단점은 이 약을 끊으면 다시 전립선은 또, 왜냐하면 테스토스테론 영향으로 다시 조금씩 커지고 한 20명 중에 1명 정도가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욕이 좀 감퇴되거나 발기력이 좀 문제가 돼서 성생활에 조금 부작용을 나타내는데요. 또 이 약을 쓰게 되면 우리가 전립선암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PSA라고 말씀드렸는데, PSA 크기 레벨을 줄여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마스킹이라고 하는데, 이 PSA는 전립선암을 진단하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전립선암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걸 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런 약제는 비뇨기과 전문의랑 같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환자분들을 치료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그런 사실만 알고 계시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환자들이 또 과민성 방광도 같이 있어요. 전립선 비대증은 소변 나간 하수구가 꽉 막혀서 생기는 일인데, 과민성 방광 증상은 방광의 민감도의 문제죠. 소변을 자주 보고 급하고 지리고 하는 게 생길 수 있는데,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약 50에서 80%가 과민성 방광의 증상도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전립선을 완전히 수술을 하거나 해결을 해도 한 20%에서 30%에서는 이 과민성 방광 증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치료를 해야 됩니다. 과민성 방광 증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방광 기능의 저장 증상, 방광 기능의 저장이라는 게 뭐죠? 소변이 한 300, 500 찰 때까지 방광이 말랑말랑하게 축 처져 있다가 한 400, 500이 되면 대뇌 신호를 받아서 소변을 봐야 되는데, 이제 이게 잘 안 되니까 소변이 막 급하고, 또 소변이 조금만 차도 자꾸 마려운 증상을 주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과민성 방광은 굉장히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 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과민성 방광이 있는 환자들은 과민성 방광 치료도 이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 치료, 행동 치료,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되는데, 식습관도 교정해야 되고요. 식습관은 제가 이제 말미에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는 어떤 약을 쓰느냐 하면은, 오늘 참 영어 많이 나오고 어렵습니다. 항무스카린제. 우리 몸에는 무스카린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에서, 아까 제가 방광경부하고 이쪽에서는 교감신경 중에 알파가 있다 그랬잖아요. 방광 수축을 하는 거는 부교감신경에서 나오는 아세틸콜린이라는 게 무스카린 수용체에 붙으면 방광이 자꾸 수축해요. 복잡하죠. 쉽게 얘기하면 그 부교감신경에서 방광을 자꾸 수축하는 거를 이 수용체, 이 약제가 결합을 해서 작동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광의 수축력도 좀 떨어뜨리고 또 민감도를 떨어뜨려서 이런 과민성 방광의 그 증상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는데, 또 이것도 또 약이기 때문에 독이 있어요. 이게 심하면 방광 수축력을 떨어뜨린 건 가뜩이나 노인분들, 소변 보기 힘든 분들이 소변을 제대로 못 봐요. 그런 경우에는 소변 보고 나서도 잔뇨가 자꾸 남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항무스카린제는 기존에는 알파 차단제, 또 5알파 환원요소 억제제, 이런 약물 치료나 또 수술 치료 다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래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과민성 방광이 있을 경우에는 항무스카린제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제 항무스카린제를 사용할 때 또 단점은 뭐냐면요, 이 무스카린 수용체가
방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다 있어요. 특히 어디에 주로 있냐면 또 침샘에 있습니다. 살리바리 글랜드라고. 그럼 여기를 억제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입이 말라요. 입마름 증세. 이제 맨 처음엔 사람들이 입마름 증상을 잘 못 느껴요. 입마름을 어떻게 느끼는지 아세요? 연세 드신 분들이 입이 자꾸 쓰다 그래요. 입이 마르면 입이 쓰다는 느낌이 자꾸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거 느끼시죠? 예, 그러니까 노화가 자꾸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한 게 그 다음이 베타3 치료제라는 게 또 나왔어요. 항무스카린제하고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지만 입마름을 좀 없애는 뭐 이런 약제들이 우리가 과민성 방광이 병합됐을 때 같이 치료할 수 있고요. 다음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PD5 억제제 비아그라 계통약입니다. 이건 뭐 사실은 비아그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류의 새로운 발견이라고 얘기할 만큼 이 가정의 행복도 가져다 주고 남성들의 활력도 불어주고 한 약이죠. 이 PD5 억제제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제가 이제 상품명을 얘기하기보다는 성분명을 얘기하면 실데나필 이게 이제 비아그라죠. 타다라필, 시알리스라고 남성들은 잘 압니다. 이게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발데나필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개발이 됐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뭐 유데나필, 미로데나필, 아바나필 등의 개발이 됐는데요. 이 약제가 이렇게 배뇨 증상이 있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한테 썼더니 효과가 있더란 얘기죠. 그 이유는 이 약제는 그 발기시키는 음경 조직하고 그 주변에 있는 혈관의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평활근이 방광하고 그 전립선 요도에도 있습니다. 같이 이완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런 약제 중에 그 타다라필 같은 약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일거양득이죠. 소변도 잘 봐. 뭐도 좋아하죠. 그렇죠? 뭐 이런 문제인데 하나 아쉬운 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의료보험에서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 외래에 오는 많은 환자들이 특히 옛날에 젊음을 누리고 싶은 이게 꼭 젊음을 누린다는 게 남자들이 남성성이란 게 꼭 뭐 성관계를 하고 부부 잠자리를 해서만이 어떤 남성의 그 남성성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때처럼 어떤 자극이 있을 때 발기도 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젊었을 때처럼 그 모닝 이렉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발기가 돼 있는 그런 정상적인 남성의 대사가 남자들한테 활력을 불어넣거든요. 저한테는 뭐 50대, 60대, 70대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서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하고 이런 타다라필을 같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죠. 사실은 요즘은 약제들이 좋고 초기부터 치료를 받으러 오셔서 이제 수술 치료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수술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그림에 곧 나올 텐데요.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영어로 트랜스유레스랄 리섹션 오브 프로스테이트 TURP라고 하죠. 말 그대로 요도를 통해서 기계를 넣어서 커진 전립선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과거부터 사용하고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데요. 저기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제가 훨씬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림 보시는 것처럼 보이시죠? 요도를 통해서 기계를 넣어서 대부분 전기칼로 커진 전립선을 이렇게 대패질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긁어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커져 있던 게 이렇게 우리 사과 안에 파먹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소변 나오는 길이 넓어지죠. 그런데 이제 요즘 이게 아직 스탠다드인데 아직도 이게 가장 그 스탠다드 수술법인데 요즘은 레이저 수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레이저 수술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홀랩이라고 그래서 요즘 뭐 광고도 많이 하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홀미움 레이저입니다. 홀미움 레이저는 뭐냐면요. 우리 레이저의 CO2 레이저라는 거는 절개를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나건 말건 칼처럼 조직을 쫙 잘라내는 게 이제 CO2 레이저 역할이고요. 그리고 엔디아그 레이저는 이 피나는 것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응고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데 이 홀미움 레이저는 이 CO2 레이저하고 엔디아그 레이저가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잘라내면서 응고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조직도 잘 자를 수 있고 지혈 효과도 높기 때문에 전립선 수술뿐만 아니라 뭐 요로 결석 또 우리 성기의 사마귀를 태우는 것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전립선을 이렇게 레이저가 들어가서 아까 우리 TURP라는 그것은 전기칼로 대패질로 하나씩 잘라낸 건데 이거는 레이저가 들어서 전립선을 통으로 이렇게 띄어냅니다. 그래서 덩어리를 방광으로 툭 던져놓고 거기서 이걸 조각조각 내서 갖고 나오는 그런 통째로 띄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요즘 말하는 홀미움 레이저 수술이고요. 다음이 과거에는 이런 수술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안 하는데 단순 전립선 절제술. 쉽게 말해서 이제 배를 열고 전립선을 잘라내는 겁니다. 방광을 열고 과거엔 이것 때문에 출혈도 많고 사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해야 될 경우에 아주 전립선이 아주 큰 경우에는 복강경이나 로봇 같은 거를 이용해서 전립선을 다 드러내는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립선 결찰술이라는 거는요. 아주 큰 전립선은 곤란하고요. 한 30에서 80cc 정도 전립선에 우리가 내시경을 통해서 특수한 실을 넣어서 이제 그림에 나오죠. 특수한 실을 넣어서 전립선을 이렇게 실로 전립선을 어거지로 옆으로 쭉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통로를 확보하는 건데 이거는 전신 마취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고령의 환자들은 수술하는데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분들에 의해서 주로 이제 개원가나 외래에서 많이 하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두 수술보다 치료 효과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고 전신 마취를 안 해도 되고 하는 장점 때문에 특히 그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 환자들한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전립선 암에 대해서 사실은 전립선 암과 전립선 비대증은 굉장히 다른 질환인데요. 전립선 암의 증상이 어떤 거고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귀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 치료법에 대한 강연을 들려주셨는데요. 그러면 교수님 생활 속에서도요, 전립선을 좀 건강하게 관리하는 수칙들,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사실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은 노화 때문에 오는 거여서 젊어지게 하지 못해도 덜 늙게 할 수는 있죠.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섭생이죠. 일단 술 드시는 분들은 적당한 양의 음주. 두 번째는 흡연은 제가 말씀드렸죠. 뭐 방광도 자극할 뿐더러 우리 몸 전체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금연하시고 세 번째는 체중 관리, 비만. 비만이 전립선 비대증의 여러 가지 위험 인자일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 등도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을 악화시키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제나 즐겁게, 언제나 감사하게, 언제나 행복하게 사는 게 스트레스 지수도 낮추고 우리 몸의 행복 지수를 높여서 모든 증상으로부터 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강연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주제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다음 강연은 이번엔 조금 심각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남성암 중에 이제 가장 많은 암으로 곧 등극될 전립선암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전립선암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증상이 있고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전립선암의 치료에 대해서 2회차에 걸쳐서 전립선암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다음 주에는 전립선 암에 대한 강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백세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인생을 위하여!